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금융위원장 임종윤입니다. 오늘 그 포럼의 성공을 위해서 전현직 위원장이 총출동해가지고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2020년 한국 금융미래 포럼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패널 토론 시간에는 거의 자리에 없고 주최 측만 남아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 선정도 그렇고 행사의 진행이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째 지금 포럼에 참석을 해보는데 2018년에는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했었던 것 같고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혁신 성장을 금융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금융의 미래를 예견을 하고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잘 흐름을 잡아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항상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진지하게 발표에 참여해 주신 5분의 발표자 그리고 우리 정유신 서강대 교수님, 우리 정 교수님은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 6분을 모시고 패널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의 말미에는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질의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패널들에게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자 하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미리 메모를 해두셨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발표자들에게 감사드릴 일은 저희가 사전에 항상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들께 부탁드린 게 시간을 꼭 지켜서 토론 시간이 다 없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5분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돼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정유신 서강대 교수님께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조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원래 이걸 서두에 이걸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종합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이데이터 산업 앞으로 어떻게 우리 금융에 또 혹은 우리 경제에 작용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개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두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사실 뭐 명실상부한 핀테크 분야의 탁월한 이론가이면서도 선구자이십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삼고초려를 해서 교수님으로 잘 계시는 우리 정유신 교수님을 핀테크 지원센터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를 마치고 끝냈는데 아직도 핀테크 지원센터장을 하고 계시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줄기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정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신입니다. 장관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갖고 어디서든 이렇게 좀 제가 아닌데 칭찬을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항상 그러는데 저도 올해까지만 합니다. 저도 오늘 좀 시간이 길긴 한데 한국금융신문 와서 항상 이렇게 세미나 해보면은 정말 질적으로 좋고 많은 분들도 끝까지 계시고 그래가지고 느끼는 바가 많고요. 이번 마이데이터 산업은 저도 오늘 와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우리 패널 분들 주제 발표자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건대영 단장님이 얘기하시기를 한 1년 정도 지금 워킹그룹을 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비밀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사실은 좀 이제 대략은 회의가 끝났다 했는데 이제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안 나와가지고 궁금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 윤곽을 많이 잡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저도 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가 오늘 많이 배웠는데 마이데이터 그러면 사실 금융데이터만은 아니고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유통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오늘 지금 우리 또 빅벨도 말씀 주셨지만 부동산 뭐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일단 시작을 하니까 금융 데이터 그리고 지금 신용 그 정보법하고 이제 자기 개인 그 정보 보호법 기초에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 일단 금융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은성수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기존까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정보 보호가 강했잖아요. 거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다른 쪽은 사실은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측면은 좀 약했는데 이제 이걸 활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양쪽 갖다 균형 있게 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을 갖다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이것이 결국 갖는 함의는 어떤 개인들의 그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그 서비스 편의 같은 높이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이제 출현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배경은 뭐 이런저런 데서 자리가 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빅데이터 시대가 개막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3법이라든지 뭐 데이터 거래소 이렇게 됐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디지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생겼다는 거. 전에는 뭐 아날로그 데이터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데이터의 기본은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축적이 돼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래 갖고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이게 비즈니스와의 의미를 갖지 못하다가 이게 이제 디지털 모바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도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특히 소비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쌓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데이터가 정말 이렇게 아까 뭐 21세기 원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가치를 갖게 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 걸로 구조가 바뀌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 기술하고 융합을 해서 아까 뭐 우리 또 ABCD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 포함해서 이렇게 갖춰진 게 이제 마이데이터 상황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첫 번째 배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 금융 말고 딴 쪽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제 IT나 뭐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디지털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아날로그 금융도 아날로그의 어떤 그런 서비스 이런 쪽에서는 소비자를 갖다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한계 아날로그 어떤 그런 금융 서비스로는 이제 좀 마켓 세츄레이트 돼가지고 더 시장 개척이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뭐 저 유럽에서 이제 오히려 그 미국보다도 유럽에서 먼저 좀 튀어나와서 우리가 좀 유럽을 지금 벤치마크하고 있는데 국가 간 경쟁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그 동안에 이제 굉장히 우리도 이제 벤치마크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쪽에 강하게 있다 보니까 다 뺏긴 거죠. 속된 말로 이제 뭐 미국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뭐 클라우드에 다 그 전 세계 어떤 그런 개인정보나 쪽에다 넘어가 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법을 갖다 개정을 하고 유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 주권 얘기를 갖다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산업을 갖다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좀 같이 비슷하게 왔었으니까 그걸 갖다 이제 지금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늦지 않게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을 한 거다 이쪽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제 발표 쭉 들으면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겠다. 며칠 전에 듣기로는 그때 신한카드 우리 유부부장 계시지만 거래가 데이터 거래소 개소한 다음에 13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며칠 만에 그때 장관님도 계셨지만 지금 53건이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 표준화된 그런 상품이 아닌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비금융까지도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뭐 제가 생각하고 더 빠르겠다. 지금 기억에는 작년도 이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금융혁신의 어떤 성장 4단계를 핀텍 4단계를 한번 제가 생각하던 걸 말씀드리면서 언번들링에서 플랫폼에서 빅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테크핀을 활용하는 그 기술과 융합 그리고 이제 빅텍 그러니까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 근데 한국은 2단계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이제 3단계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느낌은 그냥
3단계 진입하면서 바로 4단계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흥분도 저는 좀 됐었고, 금융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하면 경쟁이 좀 나중에 생길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잘 보안이라든지 문제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오늘 여기 이제 금융회사나 또는 그 핀텍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이제 이게 열리면 그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신용정보 보면은 이제 뭐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그 겸용 업무 해가지고 아까 우리 카카오페이 이 부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뭐 통합 조회를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 막 뭐 하지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금융거래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딱 보여주고, 우리 카드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개인의 재무제표 관리 및 어떻게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소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고유, 부수, 겸용 업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산관리업을 하게 되고, 근데 자산관리업도 이게 특화냐, 종합이냐. 근데 뭐 종합이라도 우리 뭐 신한카드처럼 은행 카드 베이스의 어떤 종합이 있고, 아까 또 카카오페이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증권 계좌 같은 걸 통해서 또 증권 쪽에서 이렇게 또 종합하실 수도 있고, 보험앱처럼 보험은 대단히 어렵고 뭐 다른 사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쪽에 오히려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특화해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뭐 데이터를 구축해서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도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아주 그게 이제 아까 좀 약간 재밌게 들었는데, 비금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보니까 통신은 이미 이제 뭐 통신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뭐 모델들도 나왔고, 유통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커머스하고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 행태 같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붙이면, 야, 이거는 이제 바로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전에 그 금융하고 이커머스가 결합되면 플랫폼 쇼핑몰을 금융이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다가 벤처라든지 이런 브랜드 없는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물건을 잘 팔아가지고 연결하면 자금 조달도 하고 물건도 팔고 브랜드도 키우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까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까 이제 권정단장님이 그거 갖다가 중소기업 중심 어떤 그런 플랫폼 얘기하셨잖아요. 매출 플랫폼. 뭐 그런 것도 보이고, 부동산은 처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김중현 빅밸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쭉 듣다 보니까 설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간적 갭이 있는 데이터라도, 그 공공 데이터가 시간적 갭이 있더라도 금융이나 이런 쪽하고 만약에 붙여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 그쪽이 워낙 지금 정보 비대칭이고 깜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향이 세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금융과 비금융을 해서 올 수 있는 시너지가 상당히 크겠다. 그런 차에서 보니까 이미 시장은 역시 똑똑하다. 아까 거래소에서 벌써 뭐 비금융 쪽에서 금융 데이터 사겠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온다는 걸로 봐서요. 그래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긴장도 되고 흥분도 되고 많이 그랬고요. 기대 효과는 뭐 그냥 교과서적인 것들이야 뭐 이때까지 분절된 시장이었는데, 뭐 은행에 가든 보험에 가든 증권회사 가든 고객님한테 가장 정말 베스트 커스터머 세티스파이드 그 만족도를 주는 제품 상품이 이겁니다. 대출 상품이 이겁니다. 카드 상품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카드 시장 전체, 은행 시장 전체, 증권 전체의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때까지 분절된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통합된 시장이 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걸 다 모아갖고 이게 정말 시장 전체에서 고객님한테 가장 맞는 겁니다라고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그 고객 편의성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회사, 핀텍 뭐 이런 쪽에서 경쟁을 하면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경쟁력도 쌓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특히 관심 있는 게 신산업이 나온다는 거, 신영역이. 그래서 그런 영역이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기존하고는 다른데, 기존 거를 뺏어 먹는 게 아니라 기존 거는 효율화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다.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때 우리 식사할 때 우리 또 신한카드 부사님 얘기 주셨는데, 비교하는 막 사이트 내지는 상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교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면 그 상품들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나중에 뭐 민원 나고 소송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상품의 그 가격, 품질 이것들 갖다가 비교해 주는 게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나오다 보면 경쟁을 통해 갖고 양적인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질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들의 하나의 잣대로 아마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 경쟁력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은 그 어떤 문제점을 갖다 사전적으로 방어하거나 사후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즉 렉텍하고 컴플라이언스가 렉텍이고 우리가 그 수텍이 지금 감독이라면 이쪽을 도와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 개 업체가 아까 저 핑크도 그렇고 금융 취약계층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 때 경험을 살려보면 뭐 그런 쪽 갖다 키운다 하면서 중금리를 많이 내세웠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잘 연결되면 좋겠다. 우리 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민간이 시장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취약계층 뭐 막 대학생들 막 사회 초년생 주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어차피 막 양코가 심해져 갖고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상공인이 생기고 많이 그 신용의 문제가 생겼다면 일부의 정부의 공공재적 투자, 마중물 투자를 갖다 통해 가지고 그걸 보존하면서 시장 기능을 맥시멈 활약시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그 효과도 다양한 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딴 거는 뭐 좀 어디는 어디 이랬는데 이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사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핀텍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다른 또 쪽도 들어올 수 있고 테크핀 저 빅텍 들어올 수 있고 이래서 경쟁도 되지만 상당히 제휴나 뭐 이런 쪽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융합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외국 사례도 보면 미국, 영국도 있지만 중국의 그 평안보험 그게 사실 이제 자회사가 꾸준한 바오첸이라고 온라인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갖다 반영을 일으켜갖고 핀텍 쪽에서 1등도 했었고 그게 저는 힘이 돼가지고 평안보험이 원래 2위였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세계 1위일 거예요 아마 보험업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고 평안보험이 지금은 기술 수준이 아주 기술 회사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금융과 금융 빅데이터가 더 잘 활용을 해갖고 기술과 융합을 해가다 보니까 안면인식 기술도 탑이 됐고 이렇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안보험 중앙바우처는 병원 비즈니스하고 보험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날로그 보험 비즈니스, 온라인 보험 비즈니스, 빅데이터 그 산업, 그 다음에 저 의료기기 산업 이렇게 5가지 산업이 전부 융합돼 갖고 비즈니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델을 굉장히 사실은 그 융합 효과미, 고용 효과미 이런 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의료 쪽 이런 쪽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방향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보맵에 우리 저 유 대표님도 하셨지만 태국 뭐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지 그 뭐 저 그 구애가 많았다 했는데 보맵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게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의료에 대한 아마 그 뭐랄까 좋은 인식, 굉장히 잘하잖아요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경쟁력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이런 쪽 갖다 공동으로 융합해서 해외 진출하려면 풀어라라고 의료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그렇고 과제는 뭐 그냥 한마디로 뭐 좀 뭐 악마라고 그러지 모르지만 디테일했다고 지금 아마 진행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피 문제도 있고 뭐 데이터를 어떤 걸 서로 이렇게 공개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아까 카카오페이에서 종합 그 통합 조회 서비스 갖다 이렇게 제공한다 했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실시간 정보를 끌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이제 동의를 받아갖고 받아왔고 뭐 만약에 코인 같은 걸 줘갖고 그걸 쓰는 동안은 만약에 이제 그 청구권을 계속 그 개인이 청구권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전제라고 하는데 그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정말 그 실제로도 매 순간순간 다 원하면 끌고 올 수 있는 건지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가이드 나오겠지만 뭐 좀 그런 걸 기대해 보고요. 큰 회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장관님도 매번 강조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최소 자본금을 적게 만들어놔도 보안을 갖다 인적 물적 시스템 갖다 구축하고 뭐 이중 보안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돈이 장난이 아니어서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좀 향후에 좀 전향적인 균형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무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주셨는데 좀 더 이제 정 교수님이 정리하신 내용은 그 배포해드린 교재에 정 교수님의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개관에 대해서 잘 정리했으니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로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핀테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핀테크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 2014년 1월 달입니다. 그래서 핀테크를 시작할 때 자, 핀테크의 영역을 두 개로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핀테크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효용성 있게 다가설 수 있는 분야는 지급결제, 송금, 또 뭐 비대면 거래 이런 쪽에 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이 한 카테고리였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 분야였습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것, 즉 데이터 지금 뭐 이제 데이터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 핀테크의 큰 영역으로서 2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저희 정부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했던 건이 뭐냐면 첫 번째 여건을 마련해 놓자, 환경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게 시도조차 못할 것이다 해서 만든 것이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두 기구를 만드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역경을 들고 그 두 기구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해보니까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너무나 제약이 많더라. 익명정보, 가명정보, 또 이 구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데 이걸 법으로 고치자고 하니까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당시에 행정안전부, 뭐 정보통신부, 금융위, 총리실까지 해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하나 만들자. 법을 만들기 전에 지침을 만들어서 먼저 빅데이터 사업이 시동이 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려움 끝에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정부 내부의 하나의 기준을 만든 것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 금융회사에서 혹은 핀테크 사업자가 데이터를 갖다가 움직여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왔어요. 왜 법적인 것 없이 그런 정보를 함부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고발이 됐어요. 그 고발된 금융회사에서 금융위에 와가지고 항의를 한 겁니다. 야, 뭐 정부에서 다 이거 지침 만들어가지고 다 커버해 준다고 그러더니 고발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당시 현직에 있었던 제가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은 큰 우리가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어 오는 것이죠. 자, 앞으로 남은 일은 이제 발전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의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의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핀테크에 관계되신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핀테크가 우리 금융산업에 가져온 변화는 디지털로 전환시키자. 그래서 모든 금융회사들이 나가서 스마트폰부를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변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간의 경쟁 구도였던 시장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라고 하는 비금융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핀테크 회사들은 판매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금융회사는 제조만 하십시오라고까지 선언하게 됐어요. 아까 우리 뱅크가 아니라 핑크입니다라는 그런 선언까지 할 정도로 핀테크 업체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핀테크 회사와 금융회사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개가 협력하지 않으면 핀테크 산업 자체도 어렵고 디지털 전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관계는 협력 관계이자 경쟁 관계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핀테크 업체들이 가진 고민은 금융권에 어떻게 접촉을 해야 합니까? 금융권과는 과연 협력은 잘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들의 고민을 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야, 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구나. 그걸 또 저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명 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진경 대표한테 이게 전문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일반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금융권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보셨죠? 그리고 지금도 협력 관계를 많이 구축하셨는데 자 지금 이 협력과 경쟁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또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하셨습니까? 또 기존에 있는 금융권에 대해서 혹시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런 핀테크 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께서 한번 저희가 질문이나 답변을 전혀 예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던지면은 답변하시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냥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가공하고 만들어서 여러 금융회사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에도 이제 금융간담회라든가 다른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맨 처음이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실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서 계약을 맺기까지 사실은 정말 저희 입장에서 눈물 나는 굉장히 길고 험난한 과정들을 많이 거쳤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를 만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사실 외부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찾고 또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기가 힘든데요. 특히 이제 금융회사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복잡한 R&R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의 기술과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통상 3개, 4개 이상의 부서를 다 돌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설명드리고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고 사실 저희가 첫 금융사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준비 기간만 보통 한 1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 쌓여 나가서 굉장히 다른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전에 이제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었지만 지난 3년간 이렇게 핀테크 기업들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데 있어서는 명실상부하게 국내에서는 사실 금융위와 또 여기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협조해 주시고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신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융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지금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떤 이런 비용적인 그런 지원들까지도 확장을 해가지고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으신데 이게 핀테크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자생적으로 어떤 산업을 이끌어 나가거나 육성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금융업과 서비스적인 면에서 데이터적인 면에서 사실 협업을 해야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고객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금융이 다른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굉장히 규제 산업이고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자생해서 산업이 발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폭적으로 많은 이렇게 변화와 그리고 지원들이 지난 한 3, 4년간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사실 그러한 발전 방향에 맞춰서 여러 금융 지주회사들이라든가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지난 2, 3년간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탁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원책들이 각 금융 지주회사나 은행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인 서비스가 고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협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서 시험해보고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그 기업에서 그 실무 부서와 접촉을 해서 거기서 원하시는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들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업이 함께 협업해서 서비스로 구현시킬 수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기업들과 저희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내는 데까지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MOU만 맺고 아니면 업무 협약의 그런 형식만 갖췄다가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외형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협업부서와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게끔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금융회사들께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한데 한편으로 말이죠. 그럼 대형 금융기관 입장에서 핀테크 업체들한테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대형 금융회사라고 하면 발표자 중에 우리 저 신한카드가 우리나라 카드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신한카드 입장에서 핀테크 업체들하고 많은 협력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많이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결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플랫포마이제이션이라는 시대고 또 생태계 경쟁의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말씀하신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야말로 코아피티션 시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룹 차원에서는 오히려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퓨처스 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을 가진 또 하지만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핀테크나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멘토 멘티를 하면서 육성도 하고 또 기술 공유도 하고 또 비즈니스 고객도 공유하는 그런 협업 모델들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여기 두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통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교 추천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정말 고객을 잘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인사이트에 맞춰서 한번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거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보다는 오히려 타 채널에서 비교 추천돼서 팔리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해서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다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 더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협력하는 대형 금융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핀테크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어떤 핀테크 기업의 자세가 수요자 혹은 또 때로는 공급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이었다라고 느끼시는 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전통 금융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자원이 결국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갖고 어떻게 프라이어리티를 주고 운영할 거냐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나 저희나 생각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윈윈이라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욕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번뜩번뜩하는 게 많은데 다만 이제 스타트업이라 해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 그런 쪽에 좀 리얼리티가 있어야 저희하고 공동 사업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정말 그야말로 엔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현실성에 대한 그런 그 강조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핀테크로서 이제 핑크 아까도 인용했습니다만 이제 뱅크가 아니라 핑크로 이제 다 와라 이제 뭐 이런 그 야심찬 얘기를 하실 정도로 자신이 있으시고 또 핀테크 업계에서는 정말 앞으로 큰 기대주이신 것 같아요. 여기 핀테크를 하시거나 혹은 뭐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존에 하고 계신 일 이외에 뭔가 활로를 모색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핀테크를 스타트업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으로서 뭐 주시고 싶은 뭐 조언이랄까 혹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선험자로서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네, 저는 이제 핑크를 제가 처음 이제 SK텔레콤에 다시 이제 복귀해서 2016년도에 복귀해서 그 회사 설립하는 이제 K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핑크라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 이제 부사장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약간은 애매한 시장에서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주주는 이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2주주는 이제 SK텔레콤, 그리고 자본금의 규모도 이제 1,000억짜리 이제 회사다 보니까 이게 스타트업이야 아니면은 뭐 대기업이야, 약간 이제 이 시장에서의 스테이터스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 정도의 리소스 규모를 가지고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 ICT 관련한 에셋들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전하면서 한번 이 판도를 뒤집겠다라고 이제 초기 생각을 했는데, 그 좌절의 장막이 그때 이제 쫙 펼쳐집니다. 뭐냐면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대주주다 보니까 그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한 즉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시장에서의 이제 경쟁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핀텍 사업자가 갖춰가야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비스 덕목 중에 하나는 금융기관들과의 초연결성이라는 게 사실 확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들이 연결돼서 고객들이 이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핑크가 론칭하고 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흥미롭게 생각하던 고객들이 처음 딱 들어와서 뭐야, 하나은행밖에 연결이 안 되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핑크 서비스를 쓰려면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라는 얘기네 라고 이제 오해들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탈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무척 이제 좀 아쉽고 힘들고 솔직히 슬펐습니다. 그러다 이제 작년 12월 18일 날 드디어 이제 오픈 뱅킹이 열리면서 금융기관들의 니즈와는 무방하게 모든 은행들의 이 초연결성이 드디어 이제 핑크에 이제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핑크를 새로 가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3배에서 5배까지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무척 고무적인 숫자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선배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보다, 비즈니스를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핀텍 영역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먼저 이 명확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가 그 영역에서는 이렇게 잘해왔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영역이 사실 아니죠. 굉장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영역이고, 마이데이터 영역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 누구도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에 내가 하얀 눈밭길을 첫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가면 후배들이 잘 따라오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유의해야 되는 건 좌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리고 스스로가 그게 들지 않고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얼마나 힘드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스스로가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지, 그 의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의지와 의욕을 본인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와 의욕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도록 결국은 서비스적인 측면에 녹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슬로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피처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방식에 뭔가 새로운 이 밸류를 애드시킨 그런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좀 달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나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봄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스톱됐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어떻게 가지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서 수익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 핀테크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활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인가 저희가 핀테크 업체들을 모시고 핀테크에 가장 앞선다는 영국에 가서 한번 데모데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금융위원장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출장이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영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정말 그건 뭐 그냥 의뢰하는 인사가 아닌 것과는 구분이 되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명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봄앱의 유 대표가 굉장히 아쉬운데,
어떠세요? 실제로 해외 진출의 가능성과 그리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준비를 그때 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경험을 조금 더 오늘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네. 네, 저는 해외 시장은 정말 특히 동남아 시장에 국한된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게 있어서는 얼만큼 빠르게 진출하느냐가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지금 뭐 장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경험한 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보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좀 더 치중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은 모든 글로벌 보험사들이 IT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IT는 뭐 세계적으로도 이미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굉장히 강국이기도 하죠. 근데 동남아 시장을 놓고 본다면 제가 작년에 이제 신남방 확장이라는 그 대의를 가지고 여러 금융사와 또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진출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나라별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2억 7천의 인구가 있고 뭐 말씀하다시피 2억 7천의 인구 중에 아직도 50%의 인구가 심지어 은행 어카운트마저도 없습니다. 지금도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편의점에 가서 봉투에 담은 그 공과금을 놓고 가면 그걸 딜리버리 해주는 라이더들이 그걸 가지고 우체국에다 가져다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자동차 보험 역시도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재밌는 결론이 자동차 보험이 왜 의무보험이 아니냐라고 하니 이 인도네시아는 길이 너무 막혀서 자동차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질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대인에 집중돼서 내가 혹시나 누군가를 쳐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내가 다치는 거에 대한 위험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거기는 누군가를 치더라도 돈 몇 푼 주면 고맙다고 돌아가는 이런 나라의 특성이 있다 보니 자동차 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사에서 사람이 출동을 해서 이 자동차의 상태를 외관부터 일일이 체크를 하고 외관상에 문제가 없을 시에 그걸 오프라인에서 자동차 보험이 이루어지는 이런 굉장히 나라별로 특수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험사들은 이미 뭐 우리나라의 대형 보험사들도 진입을 해 있고 글로벌 보험사들 역시도 마지막 남은 시장은 동남아 시장이라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미 갖고 있기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보험사들이 현지에 진출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고민 역시도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할 때 그들은 2억 7천의 인구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연령이 20대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뭐 소득이 대졸 초임이 30만 원인데 반해서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그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게 그냥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이런 성향들을 보이니, 이는 그들이 생각함에도 바로바로 보험을 온라인으로 그것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사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아날로그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시장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구가 매년 발리에 여행 가는 국내 여행자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이 넘고, 이런 뭔가 여행이 발달하고 커머스가 발달함에 따라 그 각각 산업에 필요한 보험들을 바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해서 소비자가 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음에도 그냥 단순히 동남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90년대처럼 아직도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사들이 직접 고객을 만나서 수첩에 적어오고 그걸 사무실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쳐서 입력을 하는데 뭐 띄어쓰기 틀리고 철자 틀려서 그걸 다 해피콜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겪고 있기에, 한국에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가장 얼리 스테이지의 버전만 그쪽에 가더라도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신세계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나라에 침투해서 그쪽에 있는 현지의 보험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그걸 개척하면 훨씬 더 큰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저희는 그런 보험업이냐라고 하기에는 저희는 플랫폼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융복합이다 보니
저희가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그 현지의 규제를 알고 싶다거나 또는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싶어도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뭐 기관이라든지 업체들이 제조업 베이스다 보니까 이런 융복합에 대한 이해도들이 생각보다 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 기관이나 또는 금융사, 저희와 같은 핀테크가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히스토리들을 계속 차곡차곡 누적시켜서 그게 후배들에게 잘 전달되면 분명히 저희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참고가 됐으리라고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생각합니다. 핀테크, 특히 이 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뭐 여러 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만 제일 리스크 요인이 뭘까 항상 생각을 해보면 역시 보안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개인정보 문제와 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와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2013년에 농협 지주회장으로 좀 있었을 때 카드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융지주 회사들의 기능이 반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보안의 문제는 단순한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을 존립시키느냐, 또 앞으로 우리가 새로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소위 말해서 이 근본의 문제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개방하면서 한편으로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도 존립 자체 혹은 발전 자체를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이제 뭐 카카오페이 같으면은 뭐 이미 굉장히 발전한 그런 사업 모델이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보안 문제에 대한 걱정, 여기 뭐 핀테크 업체들 관련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예, 카카오페이에서 사실 그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융 또는 이제 뭐 되게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보안이 사실 사용성과 약간 반대 측면에 이제 놓여져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어느 순간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존재이면 맞습니다. 보안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용성이 확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성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안에 대한 큰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보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사용성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회사의 이제 생명줄과 같이 이제 보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정말 이제 정부 규범에 맞춰서,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안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유출이 되는 사고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걸 얼마나 최대한 빨리 리커버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이제 송금 서비스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같은 걸 도입을 했을 때도 제일 먼저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을 정부 당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규제 안에 있는지, 혹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이 혹시라도 이제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보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누출됐을 때의 사고에 대한 영향이 얼마 정도가 될지를 계속해서 이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설립이 되면서 카카오페이가 과거에는 이제 혼자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금융당국이랑 가끔씩 이제 싸우면서 돌파를 해 나갔는데, 이제는 좀 안심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가이드를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최우선순위로 하되,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그 사용성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을지, 기존보다 더 폭넓은 사용자들 대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환경이 갖춰진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뭐 개별적으로 다른 질문을 다 드렸는데 이게 답변 들으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참 대단한 순발력과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거침이 없이 전혀 상의 드리지 않은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 번만 더 이제 전체 다섯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이데이터 산업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나 규제 당국이나 혹은 감독 당국이나 혹은 제도적으로 딱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정부에 하는 거는 핀테크 지원 센터장이 계십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센터장이 건의하시면 다 들어드렸어요. 센터장께서 정리해서 건의하실 거고 또 한국금융신문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금융에서 영향력 있는 신문에서 정리해가지고 오늘 결론으로 또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 대표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자 각자 자꾸 먼저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제도적 혹은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법 개정과 함께 향후 이제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이제 경쟁과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기업들 중에 가장 진정한 작은 의미의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시장의 기회를 주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시장을 여는 만큼 빅테크라든가 여러 개 기존의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화를 사실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들고 사실 기존 3법에 의한 데이터 결합이라든가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해서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용역회사 형태로 사실 산업이 잘못 운영이 될 경우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규정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TF랑 워킹그룹을 통해서 지금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좀 작은 기업들도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책임, 손해배상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금융 데이터에 동등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대한신용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접근성을 차별해 버린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독점화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기존의 빅테크 기업과 새로 진입하는 핀테크 기업들 간의 어떤 균형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디테일한 좀 규정이라든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한의 유본부장께서는 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객을 바라보고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높아진 고객과 국민 저희가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공유 정보가 지금 금융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참여할 때는 빅테크의 또 정보도 일정 부분 공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핑크 대표님. 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는 혁신이고요. 그 혁신은 사실 안정적인 산업 영역에서는 결코 혁신스럽지 않은 이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대로 된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 제대로 된 치열한 경쟁의 기본적인 근저에는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지금 막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 산업의 육성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융 당국이 지금 지향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이 철학하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파이낸스 시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뱅킹과 마이데이터 그리고 마이 페이먼트 간의 어떤 이 삼각구도로 갖고 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공정한 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어카운트 인포에 대한 어떤 이 개방과 공유, 또 이 페인포에 대한 이 개방과 공유,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가 아까 우리 김민경 대표님도 유사한 톤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데이터의 소유 주체는 특정 데이터는 공유하지 않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내가 가져와서 나는 무기를 2개 가지고 싸울게. 넌 하나만 가지고 싸워봐. 라는 형태가 되면 결코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 그 산업의 경쟁력이 자칫 잘못한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전이가 돼버릴 거고 그 경쟁력 전이가 됨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은 사실상 꽃 피우기도 전에 먼저 사그러들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봄에 예, 결국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결국 그 소비자의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과연 이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데이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데이터의 범위가 한정되거나 또는 소비자에게 그냥 기존에 있는 특별히 마이데이터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상황으로 이게 그냥 한정돼 버리면 결국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금융 데이터를 넘어서 행동 패턴 데이터라든지 저희로서는 의료 데이터까지도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그 소비자에게 직접 자기 결정권이 생겨서 많은 데이터들이 활용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글로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사실 비금융 정보가 금융 정보 수준으로 유통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데이터 산업에 있어서는. 근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일해 보면 그런 자료들, 데이터들을 갖다 끄집어내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금융 쪽에서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줘야 된다. 금융 쪽에서 일단 금융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혹은 소비자에게 야 이거 훨씬 앞서가는구나라는 그런 레퓨테이션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금융 부분도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저 금융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핀테크 잘할 테니까 비금융 부분의 데이터도 활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수요만으로 그쪽이 움직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혁신적인 모델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또 그러한 요구가 다른 쪽으로 전파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관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카오페이 이 부사장. 예. 네. 저는 그냥 짧게 하나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카카오페이는 사실 오픈뱅킹부터 마이데이터까지 정부가 이제 주도로 하는 이런 혁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오픈뱅킹도 사실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저희도 스스로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뱅킹은 약간 참여할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작았는데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결국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그 중간에서 데이터를 이제 거래를 해주고 중개를 해주는 기관들이 생길 텐데 그 기관들이 과연 이 많은 트래픽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카카오페이만 같은 경우도 이제 3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제 그 중간에서 이 데이터를 중개해 주시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설비 같은 게 내년 8월까지는 정말로 잘 갖춰져서 카카오페이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곳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트래픽이 막혀가지고 장애가 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미리 좀 많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핀테크 지원센터장이 여기 뭐 지금 정부나 뭐 규제기관에서 대표는 없으니까 대리해서 지금 들으신 말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장관님 잘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그 데이터가 진짜 가치가 제일 지금 있는 거다라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기울어든 운동장에 대한 우려도 그렇고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해서 잘 전달을 할 거고요. 근데 약간 악만 디테일이 있다고 이게 디테일 가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김진경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좀 잘 활용을 해서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셋업될 때까지 좀 데이터 뭐 이렇게 좀 작은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그러니까 바우처 같은 적극적으로 좀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좀 가주면 뭐 데이터 독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원유는 쓰면 쓸수록 저기 다 고갈되지만 데이터는 쓰면 쓸수록 계속 늘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차원이어서 아까도 뭐 얘기 있었지만은 그냥 로 데이터에서 가공 뭐 결합 새로운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좀 정착되면은 공공 데이터로 넘어갈 수가 있고 공공 데이터를 갖다가 또 그건 아무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가 또 쓰는 그런 장치 갖다 마련해 주면 그 순환 체계를 선순환 체계를 잘 만들면 개인의 어떤 그런 민간 그 정보와 공공 그 데이터 정보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돌면은 아까 뭐는 기울어진 운동장 어느 큰 기업이 그냥 계속 그 데이터 독점하고 근데 사실 일리가 있거든요. 독점하면은 계속 좋은 그 서비스 갖다가 암만 노력해도 핀텍은 정보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선순환 체계를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 개으로 끝까지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정말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아니면 뭐 발표와 관련 없이도 오늘 여기 발표자분들 그리고 정 교수님 대상으로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건의사항이나 혹은 제안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의견들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나요? 예,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진경 대표님한테 질문이 좀 있는데요. 부동산 쪽 금융을 얘기를 하셔서 빅데이터 쪽 관련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빅밸류가 하고 있고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 주택부부 쪽에 정보를 취합해서 소비자한테 더 빨리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KB나 한국감정이나 직방이나 다방이나 충분히 주택 부분에 있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결국은 토지, 주택과 다른 부동산 부분인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보의 비대칭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부동산 시장 활용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널려 있는데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아예 공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주택 부분은 정보가 널려 있고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거 매주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찾아보는 방법을 몰라서 못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보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을 제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서비스에 대한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를 하면서 이런 실거래가를 UI, UX적으로 굉장히 잘 볼 수 있게 제공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아파트라든가 주택 상가 등을 위주로 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KB 부동산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그 부동산 시세, 아파트 시세라는 걸 제공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는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사실 빅데이터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은 KB 부동산에서 제공을 하셨던 그 부동산 시세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는 호가를 이제 단순히 이렇게 산술평균하는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 기반의 데이터를 그동안 활용을 하지 못하고 호가 기반의 데이터로 제공을 해서 사실 대형 단지 아파트는 그 이제 모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거래가하고의 일정 범위 내에서는 따라가지만 사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빨리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호가에 기반하다 보니까 하락기에는 좀 하방 경직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조금 어떤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이를 학습해서 거래되지 않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시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그 말씀하신 이런 서비스들하고는 좀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고 이거를 이러한 데이터를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현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발 경쟁 회사는 한 1, 2개 정도 현재 생겨나서 유사하게 저런 밸류에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이제 저희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시세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데이터 개방성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공장이라든가 상가, 특히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정보만으로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개방하는 다양한 정보들과 지금 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도 좀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이제 내부 부서와 협력을 해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재평가 모니터링 형태로 활용을 하시거나 하는 형태를 은행 내부 데이터와 저희가 결합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보다 폭넓은 그 의미에서 토지라든가 상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정확한 이런 가격 정보라든가 일반 개인 사용자들이 쓰실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만들기까지는 해당 영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데이터의 수집, 원천 데이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제가 들어도 아주 명료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또 너무 질문을 강요하는 거 돼가지고 사회자로서 그러면 없으시면 회의를 잘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토의와 그리고 발표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의 토드 로즈 교수는 18세기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균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평균의 시대를 살았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서 이제 개개인의 다양성을 감안하는 그런 다양성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 특히 데이터 산업이 가져올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제 생각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그 금융혁신은 금융회사 간의 경쟁, 그 다음에 대형사, 중소형사, 스타트업, 핀테크 간의 경쟁, 나아가 정부의 비대칭성에 있었던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경쟁, 이런 경쟁의 철학이 우리 금융문화에 확산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경쟁의 확산이 우리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지만 소비자는 다양성이 존중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포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연계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이 우리 금융산업에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열정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오늘 포럼을 아주 세심한 배려 끝에 개최해 주신 우리 허가연 회장님, 김봉국 사장님 그리고 한국금융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